안녕하세요.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초간호학계요 35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보시면 간호조무사가 직업윤리로 실천해야 되는 목적이 되시겠어요. 우리 직업윤리라 하면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직업 성격에 따라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간호조무사에게 직업윤리라는 거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되겠죠. 대상자, 환자죠? 사람이에요. 육체, 정신, 감적. 이런 전체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고 존중해야 되는 직업 윤리를 가지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답도 5번에 인간 존엄성과 인격 존중이 답이 되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 보기도 살펴보시면 우리가 직업 윤리를 가짐으로 인해서 1번 보기와 같이 법적인 책임을 면제하기보다는 법적인 책임 한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업무 수행 시간 단축과는 거리가 멀죠. 세 번째, 환자의 비밀을 친구와 공유한다. 우리 대상자,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건강권이라든지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비밀 보장 되게 중요한 항목이 되실 수가 있어요. 공유하는 건 안 되겠죠. 네 번째,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회피한다. 아니에요. 직업 윤리를 가진 사람은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가 빠졌을 때 문제 해결을 지혜롭고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직업 윤리를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직업적 윤리라든지 직업적 태도에 관한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직업적 태도라 하면 환자를 우리가 대상자를 바라보는 관계 도 중요하겠지만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에 관한 태도도 중요한 항목으로 보실 수가 있죠. 우선은 환자와의 관계를 보시면 환자가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직업적인 태도로는 바로 이것을 상의자, 간호사라든지 의사에게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실 수가 있고 귀중품 관리, 보호자에게 맡기게 한다든지 환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 중요하실 수가 있어요. 환자를 아픈 사람이라고 동정한다든지 인정적인 관계를 갖는 거는 직업적 태도로 올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직업적 관계, 나는 간호조무사고 이 사람은 환자라는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환자들이 뭐 감사의 뜻으로 금전적 보답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거절하는 것이 직업적 태도인 거죠. 내가 직업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원 규칙을 설명하시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에서도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입장의 간호조무사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바로 협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시된 업무 외에 한계를 넘지 않게 하는 것, 이것도 직업적 태도로서 바른 태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비윤리적인 지시라든지 할 수 없는 일을 지시받게 되면은 거절할 권리도 갖고 있는 것이 직업적 태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근무 시간을 변경한다든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직업적 윤리라든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무 시간을 변경하기 전에는 그 전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도 한 달 전에는 사직 이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기 한 번씩 보시면 1번에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올바른 직업 태도라고 보실 수 있죠. 2번에 필요시 임의로 근무 시간을 변경한다. 아니죠. 근무 시간을 변경할 때는 상의자,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 사직할 경우 하루 전에 사직 이사를 밝힌다. 한 달 전에는 미리 말을 하셔서 그 후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직업적 태도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번째, 환자가 주는 선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절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환자와의 직업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거절을 하시고 병원의 규칙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는 게 중요하실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환자의 상태와 예후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이 설명하는 것 자체는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의 업무 외의 것들을 추가적으로 한계를 넘어서서 하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뭐 검사를 설명한다든지 미리 예후를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의사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3번 문제는 의료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일반 병실에서 환자의 수술 부위 드레싱하고 나온 꺼즈는 어느 폐기물이냐? 일반 의료 폐기물이죠. 우리가 격리실에서 사용했던 수술 부위 드레싱이라고 하면 격리 의료 폐기물에 버려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옆에 보시면 표와 같이 의료 폐기물 분류하실 수가 있죠. 격리 의료 폐기물은 격리실에서 사용한 모든 일체의 폐기물들이 격리 의료 폐기물이 되시겠어요. 보관하는 기간은 7일이고 도형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실 수가 있죠. 위의 의료 폐기물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손상성 폐기물이죠. 손상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주사 바늘, 봉합 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 침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을 손상성 폐기물에 버려주실 수가 있죠. 최대 보관 기간은 30일이고 도형 색깔은 노란색이 되실 수가 있겠죠. 일반 의료 폐기물은 지금과 같이 이제 환자하고 접촉했던 모든 물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꺼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같은 경우는 일반 의료 폐기물이 되실 수가 있고 보관일은 15일이죠. 그리고 도형 색깔은 노란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4번 문제는 병실 환경관리가 되시겠어요. 병실의 환경관리, 물품 관리하는 문제도 진짜 빠지지 않게 나오죠. 병실의 환경은 온도는 20에서 22도가, 습도는 40에서 60%, 환기는 자주 하되 간접으로 환기하기. 채광도 직사광선이 들어오되 환자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간접으로 채광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죠. 병실 소음은 40dB 미만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쾌적한 병실 환경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에 창문 청소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한다. 맞죠? 청소라든지 상처 소독이라든지 항상 오염이 된 곳이 있다 할 경우에는 깨끗한 부위를 먼저 하시고 오염된 부위를 하는 게 순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염이 적은 부위라고 할 때는 위쪽이 아래쪽보다는 깨끗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염이 적은 구역에서 많은 구역으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 맞는 부분이 되실 수가 있죠. 2번에 감염병 환자의 친구는 털어서 소각한다. 감염병 환자의 친구인 경우는 다른 부위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오염 세탁물을 분리수거 해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다른 장소라든지 공간에 이게 오염이 되지 않게 털으시면 안 되겠어요. 세 번째, 병실의 소음은 100dB 정도 유지한다. 병실 소음은 40dB 미만으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4번에 환자의 머리맡에 직접 조명을 켜둔다. 그럼 환자의 얼굴에 조명이 직접적으로 닿겠죠? 그럼 안 되겠어요. 얼굴에 조명이라든지 직사광선이 닿지 않게 간접으로 조명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5번에 바닥에 먼지는 빗질을 해서 제거를 한다. 빗질을 하게 되면 먼지가 되게 많이 나실 수가 있죠. 병실에 이제 먼지가 덜 나게 하는 걸 위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 먼지는 젖은 걸레질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젖은 걸레질을 한 후에는 물기가 마르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병실 환경 관리할 때 세척하는 방법에서 이제 혈액이나 점액이 묻은 것들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단백질 응고 방지를 위해서 찬물로 우선은 헹구시고 뒤에 더운 물과 비누로 세척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어요. 그 산소요법을 하고 있다. 그러면 화재 예방
신경 쓰시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침구라든지 이런 것들, 환이라든지 면 제품을 이용하셔서 이제 정전기가 덜 나게 화재 예방을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물품 관리하실 때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을 앞쪽에 놔주시고, 지금 바로 멸균을 거쳐서 나온 물품들은 뒤쪽으로 놔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물품은 정기적으로 재고 조사를 해서 필요한 양을 채워 놓으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자, 5번 문제는 해부학 문제네요. 흉곽의 앞쪽에 정중앙에 있는 한 개의 장방형 편평골은 무엇이냐? 답은 2번 흉골이죠. 여러분들 이제 앞쪽에서 사진 그림을 보시면 T 모양으로 이렇게 넥타이 같이 메어져 있는 뼈가 보이실 거예요. 위쪽에는 쇄골이죠. 양쪽에 쇄골이 있고 밑쪽으로 흉골병, 흉골체, 검상돌기 세 가지를 묶어서 흉골이라고 해서 대문자 T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이 T 모양의 흉골 몸체에는 연골이 있고 연골과는 갈비뼈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쌍의 갈비뼈가 연결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또 12개의 흉추가 갈비뼈와 또 연결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중요한 장기인 폐와 심장을 감싸는 흉곽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흉골 하면 스터넘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 압박하는 부위죠. 그래서 그 명칭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가슴뼈, 스터넘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을 압박하는 부위라고 또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6번은 해부학 문제가 되시겠어요. 심장과 관련된 문제죠. 심장의 판막의 기능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죠. 3번 혈액의 역류 방지예요. 자, 온몸에 돌았던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만 남게 된 찌꺼기가 있는 혈액들이 상대 하대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심방, 우심지를 거쳐서 이제 폐동맥을 통해 가지고 폐로 가고, 폐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고, 걔가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좌심방에서 좌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으로 온 몸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 찌꺼기가 많은 혈액과 폐에서 나온 산소가 충분한 혈액이 막 서로 섞여가지고 온몸을 돈다면 문제가 되실 수가 있겠죠. 이 혈액이 어중간하게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역류되지 않게, 섞이지 않게 방지하는 해부학적인 구조가 판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심방과 우심실에는 삼천판이라는 판막이 있고, 좌심방과 좌심실에는 승모판이라는 판막이 있고, 대동맥에도 판막이 존재하고 폐동맥에도 판막이 존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심장의 구조, 흐름도 이해를 하시고 역으로 흐름이 깨지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좌심방,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산소가 충분한 혈액이 나갈 때, 수축할 때 최고의 압력이 이 수축기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온몸에 돌고 난 상대 정맥과 하대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심장이 최고로 이완이 돼요. 이완이 될 때 압력이 이제 최저가 표현이 되실 수가 있죠. 얘를 이완기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축기, 이완기압도 우리 심장의 구조에서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혈압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겠어요. 7번은 약물과 관련된 문제예요. 국소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 뭐냐? 리도카인이죠.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제이면서도 항부정맥 약물이 되실 수가 있어요. 1번에 보시면 프록세미드라고 돼 있는데 라식스예요. 이뇨제죠. 그래서 이뇨제 투여할 때는 포타슘이 체외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저칼륨 혈증이 있는지 관찰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2번에 헤파린은 항응고제예요. 항응고제 대표적인 게 헤파린, 와파린, 쿠마딘 상품명이죠. 이렇게 사용되실 수가 있겠죠. 얘네는 피하 주사로 투약하는데 문지르시면 멍이 드실 수 있죠. 문지르지 않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디곡신은 강심제죠. 그래서 투여 전에 맥박을, 활력증을 측정할 때 맥박을 꼭 확인해야 되는 약물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회, 분당 60회 미만일 경우에는 투약을 금지해야 되는 약물이라고 보실 수 있죠.
5번에 아미노필린은 기관지 확장제가 되시겠어요. 천식 환자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에게 숨쉬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미노필린 투약하실 수 있죠. 8번도 이제 마약성 약물들이 뭐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중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된다 하면 마약과 향정약품들이 되실 수가 있죠. 1번에 아스피린은 해열, 소염, 진통제가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혈전을 예방하는 약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얘가 속쓰림이라든지 위장출혈, 레이노이드 증후군이 나타나실 수가 있죠. 2번에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 흥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벌에 쏘였을 때도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기도 하고 심장이 멈췄을 때도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죠. 이게 교감신경 흥분제라서 투여하는 약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혈당을 저하시키는 약물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피하로만 투여하셔야 되죠. 그래서 피하 주사하실 거고 주위 이제 조직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위를 돌려가면서 맞아야 된다. 한 부위에다 계속 맞으시면 안 된다. 기억해 주셔야겠죠. 네 번째로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얘는 혈관 확장제죠. 협신증 환자에게 투여하실 수 있어요. 설화로 투여하죠. 혀 밑에 녹이셔야 되고 그걸 꿀꺽 삼킨다든지 씹어서 드시면 절대 안 되겠어요. 협신증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할 때는 5분 간격으로 3번 이상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실 수가 있죠. 5번이 답이죠. 몰핀, 마약성 진통제예요. 마약성 진통제, 뭐 데메론, 몰핀 이런 것들이 되실 수가 있는데 얘는 과다 투여 시에 호흡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여 전에 활력 증후 중에서 호흡을 집중해서 관찰해 주시는 게 필요한 약물이 되시겠어요. 다음은 무기질에 관한 문제네요. 뼈와 치아를 구성한다 하면 인과 칼슘이 되실 수가 있죠. 거기다가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한다 하면은 3번 칼슘이 답이 되실 수가 있어요. 1번 인, 치아 뼈의 구성성분이고 2번 철은 헤모글로빈의 구성성분이죠. 철이 부족한 경우에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얘를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부를 수 있죠. 철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C를 같이 드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3번에 칼슘 되실 수가 있고 칼슘도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같이 드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4번에 굴이 헤모글로빈의 합성 과정에서 철의 이용을 돕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고 5번의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의 주성분이죠.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할 때 성장장애가 발생하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10번 문제는 영양과 관련된 부분이네요. 질병과 질병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식 연결이 옳은 것이에요. 1번에 통풍이 나왔는데 통풍은 몸속에 요산이 쌓여서 생기는 질병이죠. 그래서 저퓨린 시기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퓨린이라는 거는 질소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질소 화합물이 생성되는 영양소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통풍 환자분들은 단백질을 줄이고 비만을 조절하고 지방 섭취를 좀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심부전 환자예요.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저산소증이라든지 몸에 부종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이죠. 그래서 얘는 저염을 하시고 저탄수화물, 저지방을 드시는 게 필요한 치료식이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3번에 폐결핵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소모 질환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많이 좀 드시는 게 필요하죠. 고열량, 고비타민, 고지방, 고단백 섭취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4번에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골다공증이죠.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드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고지혈증은 혈중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아서 생기는 질병이죠. 그래서 지방을 제한하는 시기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서는 단순당, 콜레스테롤 상승 방지를 위해서 단순당을 제한하시고 지방 부분에서는 포화지방상을 줄이는 게 필요하시고 섬유질은 많이 드시는 게 필요한 시기, 치료 시기 되실 수가 있죠.
11번 치과 문제네요. 치아의 구성 조직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치아에서 제일 맨 바깥층이랑 하면 범낭질이죠. 바깥쪽에서 먹거리를 씹는 기능을 하고 불소가 가장 잘 침착되고 단단한 부위가 범낭질이 되실 수가 있죠. 2번에 치수에는 신경과 혈관이 존재한다. 그림과 같이 이제 신경,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치수라고 보실 수가 있고 치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부위라고 보실 수가 있죠. 3번에 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치관과 치근이 있죠. 그래서 치아 잇몸 위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치관이고 잇몸 속에 있는 치아 부분을 치근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죠. 4번에 범낭질은 치근의 겉면을 싸고 있다. 치근의 겉면을 싸고 있는 것은 배가질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치아의 앞골에서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배가질 되실 수가 있어요. 5번에 상아질에는 불소가 가장 잘 침착된다. 아까 불소가 가장 잘 침착되는 것은 바깥쪽에 있는 범낭질이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상아질 하면은 범낭질 바로 밑에 있는 거고 충격을 흡수하고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하는 부위가 상아질이 되시겠어요. 한 번씩 다시 확인해 보시면 가장 단단하다, 불소가 침착된다 하면 범낭질이 되실 수가 있고 충격을 흡수한다 하면 상아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양을 공급하고 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 있다면 치수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답은 그래서 2번 치수에는 신경과 혈관이 존재한다가 답이 되실 수 있죠. 다음은 발치 후에 간호 보조 활동에 관한 문제예요. 1번 물을 마실 때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맞죠? 정답이 되실 수가 있어요. 발치 후에는 빨대를 사용하게 되면 음압이 형성이 돼서 빨대를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할 수 있죠. 2번 격렬한 운동을 피한다. 발치 후에는 좀 안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뜨거운 목욕을 피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3번 뜨거운 음료를 마시게 한다. 48시간 동안에는 냉찜질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뜨거운 거는 이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약간 지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죠. 4번에 침이나 피를 자주 뱉게 한다. 지혈을 위해서는 이제 피나 침은 뱉지 않고 모두 삼키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5번 발치 부위의 뺨에 옴찜질을 해준다. 혈관을 수축할 수 있는 냉찜질을 이틀간은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지혈을 위해서는 뭐 2시간 동안 꺼지를 물고 있는 게 필요하시죠. 음주라든지 담배 피하시고 발치 부분에 칫솔질하는 것도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13번은 한방 문제네요. 피부에 음압을 작용해서 어혈을 제거하고 체질을 정화한다. 4번 부항요법이죠.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해서 체질 개선, 부항이 되시겠어요. 1번에 있는 침요법 같은 경우는 경락상에 있는 경혈점을 자극해서 오장육부의 기와 혈의 기능을 조절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 양생술은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거죠. 평상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생에는 뭐 자연에 순응하고 심신을 안정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들을 하는 거를 필요하실 수가 있죠. 세 번째 구유법은 뜸이 되시겠어요. 뜸은 기혈을 온통시킨다. 순환을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게 뜸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죠. 5번의 추나요법은 수기요법이라고도 하죠. 손으로 이용해서 하는 요법이 되실 수가 있어요. 추나인 경우에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기와 혈을 활성화시키고 국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전신의 저항력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요법이 되시겠어요. 자, 14번 문제는 한방 처치 시에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거죠. 1번 같은 경우에 구유법을 위해 장치를 준비한다. 구유법은 뜸이라고 했죠. 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을 붙여서 간접으로 이제
혈액순환에 촉진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장침은 침요법에서 필요한 물품이 되실 수가 있죠. 이번에 부항 시간은 30분 이상 유지한다. 부항은 15분 정도만 유지를 해주시면 되죠. 부항할 때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는 약하게 좁은 부위를 했다가 점차 강한 자극을 주시는 거 필요하시고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운동 후에는 시술하지 않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겠죠. 3번에 발침 후에 뿜은 침의 개수를 재확인한다. 그죠? 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유침할 때는 체위를 변경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유침 동안에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고 발침할 때는 침이 다 빠졌는지 꼭 침이 남은 침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거 제일 중요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발침 후에 그 부위가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솜을 소독한다든지 피가 멈출 때까지 누르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4번에 사용한 침은 솜으로 닦아서 재사용한다. 아니죠. 침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다 버리냐. 의료용 폐기물에서 배우셨죠? 손상성 폐기물에 버려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5번 추나요법을 위해서 쑥뜸을 준비한다. 쑥뜸은 아까 같이 구요법, 뜸요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추나인 경우에 손을 이용해서 이제 지압이라든지 마사지를 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15번 문제는 통증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통증 부분에서 만성통증, 급성통증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급성통증 갑작스럽게 발생한 통증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실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기억하셔야 될 게 급성통증은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돼요. 그래서 맥박이라든지 호흡이 상승한다든지 혈압이 상승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정서적으로도 급성으로 갑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불안전하고 두려움, 집중력이 감소된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시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만성통증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이에요. 계속적으로 아팠던 거죠. 원인을 잘 알 수 없고 경증에서 중증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신경계에서는 만성통증은 교감신경이 흥분하지 않아요. 부교감신경이 반응을 해서 정상적인 활력 징후가 나타나고 건조하고 따뜻한 피부가 나타나실 수 있는 거죠. 정서적으로도 이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정보다는 우울이 주로 나타나실 수가 있는 정서적인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기 보시면 1번에 만성통증은 우울증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2번에 급성통증 시에는 교감신경이 흥분된다고 했죠. 맥박이나 호흡이 증가되실 수가 있어요. 3번에 급성통증은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교감신경 흥분됐을 때 근육의 긴장도는 상승되실 수 있어요. 4번에 통증은 실제적, 잠재적 조직 손상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이다. 통증 장치에 대한 정의죠. 맞는 정답이 되시겠어요. 5번에 관심 있는 활동을 주의를 돌렸을 때 통증은 더 심해진다. 관심 있는 활동을 하면 주의를 환기시켜서 통증이 경감되실 수가 있는 거죠. 16번 성인 대상자의 검사를 받기 전에 금식해야 되는 검사예요. 금식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심전도 금식 필요 없는 검사죠. 검사 전에 카페인이라든지 흡연을 금해주는 것만 필요한 검사가 되시겠어요. 이번에 흉곽천자예요. 흉곽천자도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이고 바늘이 들어갈 때 숨을 참는 거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검사가 되시겠죠. 자세로는 책상에 엎드린다든지 천자하는 부위에 팔을 올리는 동작을 취하실 수가 있죠. 3번에 객담 검사 금식 필요 없죠. 객담을 받을 때는 이른 아침에 농축된 객담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4번 기관지경 검사예요. 기관지경은 입을 통해서 이제 내시경처럼 관이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는 검사죠. 금식이 필요해요. 흡인 예방을 위해서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검사 시에도
그 구강 부분에 마취를 하기 때문에 검사 끝나고 바로 식사하지 않고 그 구개반사가 돌아왔을 때 식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5번에 흉부 엑스센 촬영도 이제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죠. 금속물을 제거하시고 숨을 참은 상태에서 흉부에 엑스레이를 통과시켜서 촬영하는 검사가 되시겠어요. 답은 4번 기관지경 검사가 되시겠죠. 그 밖에도 조영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구강을 마취한다든지 흡인 위험성이 있는 검사 시에는 금식이 필요한 부분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17번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것은 노화라든지 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해서 공기 흐름이 폐쇄되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뭐 술통형 가슴이라든지 저산소 혈증이 나타나실 수가 있죠. 1번 보기와 같이 앙하이보다는 반자이라든지 상체를 상승시켜주는 게 숨쉬기 더 용이해지실 수가 있죠. 2번 같은 경우는 객담이 많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객담이 묽게 해서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3번 같은 경우는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열량을 좀 높여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4번에 식사 직후에는 체위백을 피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체를 올린다든지 하체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체위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식후에는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죠.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죠. 5번에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을 격려한다. 얘는 적절하신 방법이 되실 수 있죠. 답이 되시겠어요.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은 세기관지의 허탈을 방지하고 장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호기를 길게 하는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COPD 환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셔야 되는 호흡법이 되실 수가 있죠. 그 밖에도 이제 저산소 혈증이 나타났다고 해서 COPD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농도의 비강 캐뉼라로 투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COPD에게 적절한 산소 요법은 산소 마스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비강 캐뉼라로 저농도를 주시는 거 적절하실 수가 있고, 특히나 정확한 양을 주실 때는 벤츄리 마스크도 COPD 환자에게는 적절한 산소 투여 방법이 되실 수가 있죠. 18번 문제는 당뇨병 환자의 식이관리가 되시겠어요. 당뇨 환자분들은 식이요법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혈당을 너무 올리는 단순당을 좀 피하시고 다당류를 좀 많이 드셔서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혈당이 자기가 높다고 음식을 너무 적게 섭취하신다면 인슐린의 혈중 농도가 과잉으로 분비돼서 인슐린 쇼크가 와서 저혈당이 빠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것도 되게 필요하실 수가 있고, 혈당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게 당 지표죠. 당 지수. 당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혈당이 많이 오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 이하로 드시는 게 좀 필요하실 수가 있고, 운동도 적절히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보기를 한번 보시면 1번에 단당류, 금방 당이 오르는 것들이 단당류죠. 그래서 당뇨 환자는 좀 피해 주시고, 저혈당일 때는 단당류를 섭취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2번에 고섬유질 식이 섭취는 늘려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다당류들, 섬유질이 많이 풍부한 것들이 다당류에 포함이 되실 수가 있죠. 3번에 편의에 따라서 식사 시간 변경을 권장한다. 인슐린의 분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신 부분이 되시겠어요. 4번에 당지수는 100 이하로 드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5번에 섭취한 식사량과 측정한 혈당을 기록하시는 것. 그래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혈당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도 과도한 운동을 피하시는 거 필요하고, 운동 전 30분 전에는 당 섭취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식사 후에 30분 후에 운동을 하시는 거 적절한 방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 인슐린을 투여하실 때는 피하로만 주사하실 수 있죠. 한 부위에 투여하지 않고 부위를 돌려가면서 주사 맞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19번에는 고혈압의 분류 단계예요. 우리 혈압을 표현할 때 심장이 수축하는 수축기압과 이완되어 있는 압력, 이완기압 두 개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한고혈압협회에서 정상 혈압이라 하면 수축기압이 120 미만, 이완기압이 80 미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고혈압 전 단계다 하면은 수축기혈압이 120에서 139 이거나 이완기압이 80에서 89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고혈압 1단계 경도 고혈압일 때는 수축기압이 140에서 159 이거나 이완기압이 90에서 99를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2기 고혈압, 중증도 이상의 고혈압인 경우에는 수축기압이 160 이상이거나 이완기압이 100 이상일 때를 표현하실 수 있죠. 보기에서 수축기압이 165 이상이기 때문에 이 2기 고혈압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겠어요. 20번 문제는 간경화로 인해서 황달로 소형증을 호소하는 환자 간호 보조 활동이 되시겠어요. 이제 황달이라는 거는 빌루르빈 배설을 못해서 인체 내에 이제 빌루르빈 농도가 높아지면서 안구 공막이나 피부의 황색으로 변하는 걸 황달이라고 하실 수가 있죠. 뭐 담도폐쇄라든지 이런 간경화라든지 환자분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황달이 나타났을 때는 전신의 소양증, 가려움증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소양증 간호로는 전분 목욕이나 미온수 목욕, 방 온도를 서늘하게 한다든지 손톱을 짧게 깎는다든지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다든지 하실 수가 있겠어요. 보기 한번 보시면 1번에 피부를 건조하게 하시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실 수가 있죠. 피해 주셔야 되고 2번 손톱으로 피부를 긁지 않게 한다. 기죠. 손톱을 짧게 자르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답이 되실 수가 있죠. 3번에 뜨거운 물로 통목욕을 한다. 이 미온수 목욕하거나 서늘하게 온도를 낮춰주시는 게 소양증에 도움이 되지 뜨거운 걸로 하시는 거는 소양증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어요. 4번 맵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한다. 이것도 피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특히나 황달이나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 분해 산물인 요소가 쌓여서 더 문제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단백질 제한한다든지 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5번에 땀이 날 정도로 방 안의 온도를 높인다. 아까 서늘하게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소양증이 심한 경우에 성인 환자에게 억제대를 할 때는 장갑 억제대라든지 손목 발목 억제대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21번은 뇌졸중 환자의 간호 보조 활동이에요. 뇌졸중, 우리 중풍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혔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나 신체 손상이 나타날 때 뇌졸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뇌경색, 뇌출혈 두 개를 같이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치료 과정에서는 혈전제나 항응고제 투여해서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 아까 같이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재활을 통해서 조기에 신체 장애를 막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마비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연화곤란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연화곤란 관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보기 한번 보시면 1번에 사지에 마비가 있는 경우 재활 운동을 금지한다. 뇌졸중 환자는 빠르게 재활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구축이 생기기 전에 재활을 통해서 신체의 장애를 최소화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2번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면 침상머리를 다리보다 낮게 내린다.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벼락 맞는 것 같이 두통이 생긴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쇼크가 나타났을 때는
내압이 상승하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침상머리를 조금 올려주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3번에 삼킴장애가 있는 경우 고개를 뒤로 접혀서 물을 삼키게 한다. 연화곤란 생기실 경우에는 기도를 막기 위해서 고개를 약간 앞쪽으로 숙여주시는 자세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비가 있는 쪽에 음식을 넣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 되실 수가 있어요. 4번에 증상이 호전되면 복용 중인 항우고제를 임의로 중단한다.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돼요. 혈전 녹이는 혈전제라든지 항우고제는 치료 과정에서 계속 드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5번에 편측 시야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볼 수 있는 쪽에 물건을 배치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답은 5번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22번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신체 역학에 관한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죠. 신체 역학을 위해서 이제 몸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저면을 넓게 하고 무게중심은 기저면에 가까이 하는 것. 다리를 버리고 무릎을 굽히시고 허리는 곧게 피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동하실 때는 이동하는 방향을 마주 보면서 하시고 몸을 전체를 바꿔주셔야지 뭐 사지라든지 척추를 꼬지 않게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힘의 방향을 마주보고 하시고 대상자와의 거리는 30cm 이내로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보기 한번 보시면 1번에 물건을 최대한 몸과 멀리에서 들어 올린다. 아니죠. 가깝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한 30cm 정도로 가까이 하실수록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으실 수가 있죠. 이번에 다리를 편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물건을 들게 한다. 아니죠. 허리를 펴시고 무릎은 구부리는 상태, 다리는 벌리시고 그래서 기저면은 넓게 무게중심을 낮추는 자세 해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3번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할 땐 허리를 돌려 전환한다. 몸의 전체를 돌려주시는 거 필요해요. 이동할 방향으로 마주 보면서 몸과 사지를 전체를 돌려주시는 거 필요하죠. 4번에 양손으로 물건을 들러 올릴 때는 몸이 무게중심을 최대한 높게 유지한다. 낮게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죠. 무게중심은 낮아야지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실 수가 있죠. 5번에 한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발을 앞뒤로 벌려 지지면을 넓게 유지한다. 맞는 답이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물건 들어 올리거나 대상자 옮기실 때는 신체 역학에서 항상 기저면은 넓게 무게중심은 낮게 하시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23번 문제는 유산에 관한 문제죠. 우리 유산 설명 부분에서 보시면 임신 전반기에 태아가 사망해서 자궁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궁이 증대해 유병의 변화같이 임신 증상은 없는 상태예요. 얘는 계류유산을 표현하는 거죠. 계류유산 같은 경우는 복부 통증, 질출혈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계류유산 같은 경우는 소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유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1번의 절박유산 같은 경우는 자연유산 중에서 이제 임신 유지 가능성이 있는 게 절박유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절박하다.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무통성인 점성 출혈이 있고요. 이 주사로 절대 안정을 한다든지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유산으로 가지 않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완전 유산은 이제 태아나 태반, 양막, 수정란 등이 모두 배출한 상태의 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궁 내에 잔여물이 없는 거죠. 얘를 완전 유산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3번에 불가피 유산인 경우에는 심한 복통이나 많은 질출혈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란이 자궁벽에서 박리돼서 배출되는 유산이기 때문에 얘는 불가피하게
유산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불완전 유산 같은 경우는 다량의 질출혈이 있고 급심한 복부 통증, 수정란이 일부만 배출되는 경우를 불완전 유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불완전 유산 같은 경우는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폐혈증을 동반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필요한 유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완전 유산과 불완전 유산인 경우에는 이 태아가 배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게 불완전 유산이고 모든 것이 다 배출된 상태는 완전 유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불가피와 절박이 있었죠. 불가피한 거는 임신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출혈이 되게 많고 복부 통증도 너무 심해서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를 불가피 유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절박 유산은 이제 출혈이 조금 있긴 하지만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절박 유산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계류 유산은 계류돼 있다, 머문 상태라는 거죠. 얘가 유산은 됐는데 태아는 죽었는데 배출이 안 된 상태를 계류 유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 밖에 습관적 유산이 있어요. 유산이 3회 이상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습관성 유산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원인이 대부분 자궁경관 무력증일 때 나타나실 수가 있죠. 치료적 유산도 있죠. 지금 모두 이제 자연 유산을 표현을 했는데, 치료적 유산은 임신 중전술이죠. 강간시나 태아의 기형, 유전성 질환이 있을 때 하는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24번은 분만의 단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1기, 2기, 3기, 4기까지 구분하실 수 있죠. 보기에서 경관이 개대가 8cm이고 2에서 3분 간격의 자궁 수축이 있다 하면은 분만 1기가 되시겠죠. 개구기 상태예요. 규칙적인 자궁 수축과 자궁 경관이 10cm 열릴 때까지를 1기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이때 잘 관찰해야 되는 게 태아의 심음이죠. 시행할 수 있는 수행 술기 이렇게 했을 때 태아의 심음을 관찰한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제 힘을 준다든지 해서 복압을 높이는 행위를 피해 주셔야 되죠. 회음부 열상이 생길 수 있어요. 분만 2기는 태아의 만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복압을 높이셔야 되는 행위를 해주셔야 되겠고, 태아가 만출됐을 때 제대가 목에 감겨 있는지 이런 거, 아이의 기도 유지하는 것들을 잘 관찰해 주시는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회음부 절개도 이때 하죠. 그래서 회음부의 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실 수가 있고, 분만 3기는 태반이 만출하는 시기예요. 태반이 만출됐을 때는 출혈이라든지 자궁 수축 상태, 활력증 후 방광의 팽창 여부를 꼭 관찰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분만 4기는 회복기라고 하죠. 태반이 빠진 후에 2시간까지를 분만 4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 출혈이라든지 합병증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25번은 모유수유 산모가 유두를 어떻게 관리하냐예요. 그 부위는 이제 비누질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암기하셨을 거예요. 유분 제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비누로 씻지 않는 거 해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분만 후에 유방 우렬이 나타나실 수가 있죠. 유방 우렬이 나타나는 거는 분만 3, 5일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실 수가 있고, 유류가 단단한다든지 열감, 통증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이때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부드럽게 따뜻한 찜질을 해준다든지 마사지를 하시는 거 유방 우렬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유방에 균열이 나타났다. 균열이 나타났을 때는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수유를 금지해 주시고, 젖을 짜는 거는 3시간마다 계속 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유두 부분에 이제 수유를 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유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력 붕대를 감는다든지 유방에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든지 유즙을 짜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26번은 신생아 반사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신생아 반사 중에 발바닥을 발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자극하면 엄지발가락이 발등 쪽으로 구부러지고 나머지 발가락들은 펴지는 반사이다. 발가락 반사, 바빈스키 반사가 되시겠죠. 얘는 반사 중에서 가장 늦게 소실이 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1년경쯤에 소실이 되실 수가 있어요. 반사 살펴보시면 1번에 모로 반사예요. 모로 반사는 조용한 상태에서 아기 자극할 때 발바닥이 안쪽은 약간 발가락에 닿고 손바닥과 손가락은 활짝 펴서 포옹하려는 듯한 자세를 만드는 게 모로 반사가 되시겠어요. 출생 시에 내 손상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반사죠. 분만실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반사가 모로 반사예요. 3에서 4개월 후에 소실이 되죠. 2번에 움켜잡기 반사. 이 쥐는 반사는 송 안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꽉 쥐는 반사죠. 4에서 5개월 후에 소실이 되실 수가 있어요. 3번에 연화 반사.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구강에서 이제 삼키려는 증상들이 생기는 건데 얘 연화 반사는 소실되지 않고 계속 있는 반사라고 보실 수가 있죠. 5번에 긴장성 목 반사. 아기를 반듯이 눕히면 머리가 한쪽으로 돌리면 돌리려는 쪽에 팔과 다리는 피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리는 증상이 긴장성 목 반사가 되시겠죠. 4에서 6개월 후에 소실이 되실 수가 있어요. 반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세 가지인데 모로 반사, 분만실에서 확인하는 반사가 되시겠고 가장 늦게 소실된다, 바빈스키 반사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촉각이죠. 입 주변을 자극할 때 고개와 잎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 포유 반사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촉각을 확인하는 포유 반사 3에서 4개월 후에 소실이 되실 수가 있죠. 27번은 영아기의 운동 발달에 대한 문제가 되시겠죠. 순서로는 목을 가누고 뒤집고 앉고 기고 걷기 순서대로 발달을 하실 수가 있죠. 보기 보시면 1번에 목을 가눈다. 생후 3개월부터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2번에 대소변을 가린다. 12개월에서 16개월까지 하실 수가 있겠죠. 소변은 24개월까지도 가리실 수가 있죠. 3번에 혼자서 일어선다. 이제 잡고 서는 단계는 9개월이고 혼자서 선다는 14개월이 되실 수가 있죠. 무릎으로 기어다닌다. 기는 거는 7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나타나실 수가 있죠. 5번에 도움 없이 걷기 시작한다. 걷는 거는 10개월에서 12개월에 완성되실 수가 있는 거죠. 28번에 문제 보시면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물화론적 사고죠. 이 사고를 시작하는 시기는 유아기가 되시겠어요. 모든 사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기인 거죠. 유아기 답이 되실 수 있죠. 영아기부터 한번 보시면 0세에서 1세고 이때는 신뢰감과 불씨감이 생기는 시기고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아기는 아까 같이 물화론적 사고를 하고 양가 감정도 생기고 친구와의 놀이 이제 서로 상관하진 않지만 같은 장소에서 놀이를 하는 시기고 퇴행 증상이라든지 양가 감정이 생기는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죠. 학령 전기 3세에서 6세인 경우에는 주도성 대 죄책감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 학령기 6세에서 12세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 되실 수가 있죠. 이 6세에서 12세 이 때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환상하고 현재를 이제 실제를 구별하는 시기가 학령기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7세에서 뭐 11세라고도 하고 6세에서 12세 구체적 조작기, 실제와 환상을 구별하는 시기, 시간 개념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죠. 12세 이후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죠. 구체적 사고를 하고 추상적인 상징적인 사고를 하기도 하고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의 사고를 하는 시기가 형식적 조작기가 되실 수가 있겠죠. 29번은 설사와 구토로 인해서 탈수 증상이 난 영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탈수 증상으로는 뭐 움푹 파인 눈이라든지 대천문이 함몰된다든지 칙칙한 피부색이라든지 경련이나 요 비중이 증가하는 증상으로 탈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심한 탈수 시에는 금식하거나 비경구 수액을 공급하고 부종이나 탈수 증상을 계속 관찰하는 중재를 시행하실 수가 있겠어요. 보기 한번 보시면 탈수일 때는 1번과 같이 체중은 감소되겠죠? 이번에 대천문은 함몰이 된다고 했어요. 아까 이제 뭐 탈수의 증상일 때 대천문, 함몰 나타난다고 했죠? 소천문, 대천문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천문은 생후 12에서 18개월에 폐쇄가 되죠. 머리 앞쪽에 있는 다이아몬드예요. 대변 가리는 시기하고 대변하고 앞자가 똑같죠. 그래서 12에서 18개월에 닫힌다. 소천문은 머리 뒤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 거고 생후 2, 3개월 후에 폐쇄가 되실 수가 있죠. 3번에 구강점막이 건조된다. 탈수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3번에 소변량은 감소되시고 요 비중도 증가되실 수가 있겠어요. 5번에 피부 긴장도는 감소되죠. 피부가 이렇게 축 늘어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구강점막 감소, 건조 답이 되실 수 있겠어요. 30번 요실금 있는 노인을 위한 간호보조활동 되시겠어요. 요실금 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이 시간 간격을 두고 소변을 보게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시거나 여기와 같이 케겔 운동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답은 1번 케겔 운동이죠. 뭐 진정제 같은 걸 투여하시는 건 도움이 되지 않고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요실금 환자에게 피해 주셔야겠죠. 4번에 취침 시간에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거는 야간뇨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야뇨증은 이제 뭐 노인에게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건데 여기다 수분 섭취까지 하면 더 문제가 되실 수가 있죠. 피해 주셔야 돼요. 5번에 수분을 하루 50cc, 500cc 이하로 섭취한다. 수분 섭취는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고인물이 썩는 거와 마찬가지로 방광을 헹구는 역할을 하는 게 수분 섭취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 섭취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노인 요실금 환자 기저귀 착용이 나오실 수가 있는데 기저귀 착용은 부득이한 경우를 외에는 피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기저귀 뭐 착용을 하셨다면 자주자주 확인해서 피부 관리를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 기저귀 말 때는 바깥면이 겉으로 나오게 말아주시는 거, 욕창 예방을 위해서 피부 관리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요실금 자체는 요도의 저항이 감소돼서 요실금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케겔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중재로 드실 수 있겠어요. 31번 치매노인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되시겠어요. 치매노인 간호 시에 가장 중점으로 두셨어야 되는 게 그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대화하실 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지 마시고 짧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반복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주위 환경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는 거 피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보기 한번 보시면 1번에 어린아이 대하듯이 대화한다. 안 된다고 했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 필요해요. 2번에 환자의 뒤에 서서 이야기한다.
앞에서 낮은 소리로 간결하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거 필요해요. 3번에 높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난청이 생길 수가 있죠. 낮은 소리로 하셔야지 명확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입을 보이게 말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죠. 4번에 간단 명료하게 반복해서 설명한다. 치매 환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간결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이해를 못할 때는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5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동시에 설명한다.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된다고 했죠. 짧게 짧게 전달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32번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이에요. 보기 한번 보시면 1번에 야간에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한다. 야간에도 야간등을 켜놓으시는 거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가 되실 수가 있죠. 2번에 욕실에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깐다. 맞는 답이죠.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에는 손잡이라든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호출기를 손에 가까이 두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답이 되시겠어요? 3번 앉고 일어날 때 빠르게 움직이게 한다. 노인인 경우에는 체위를 변경할 때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천천히 동작을 하시는 게 어지럼증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어지럼증은 또 낙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4번 굽이 높고 폭이 좁은 신발을 신게 한다. 아니죠.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폭이 넓은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어요. 5번에 식사 시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앉게 하시면 낙상이 발생할 수 있죠. 팔걸이 있는 의자에 앉아주시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는 침상에 난간을 올려주시는 거, 식사 시 의자에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가 있고 적절한 보호 패드를 적용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33번 응급처치 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응급환자가 되시겠어요. 응급환자 우선순위는 호흡정지, 심한 출혈, 중독, 골절, 외부 상처 순서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쇼크 환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환자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34번은 자동심장 충격기를 이용한 성인 심폐소생술 방법이 되시겠어요. 보기 먼저 보시면 1번에 패드 2개는 젖꼭지 아래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나란히 붙인다. 아니죠. 패드 부착 부위는 우측 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 옆구리, 겨드랑이 아래쪽에 부착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2번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중에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환자와 떨어지셔야 되죠. 가슴 압박도 멈춰주시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3번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모든 사람이 대상자와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전기 충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게 떨어지도록 물러서게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4번 의식이 있는 대상자에게 심장 충격을 실시한다. 의식이 없는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하시는 거지 의식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실시하지 않아요. 5번 심장 충격 실시 후 1분 동안 모든 시행을 중지하고 대상자를 관찰한다. 중단할 때는 10초 이상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시행한 후에 끝난 후에 바로 심장 마사지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제세동기 사용하는 법은 순서대로 보시면 전원을 켜시고 패드를 부착하시고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 쇼크를 하시고 쇼크 후에 바로 가슴 압박을 시행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35번 발목 염자가 발생한 직후의 손상 부위에 대한 응급처치가 되시겠어요. 염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뼈에 이상은 없지만 뼈를 지지하는 인대들이 찢어지거나 늘어난 상태를 염자라고 하죠. 골절과 같이 처치해 주시면 돼요. 다리를 올려주고 얼음찜질, 마사지 금하시고 안정 취하시고 고정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강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육이나 조직이 굳고 손상을 입은 상태를 강직이라고 하죠. 이때는 근육을 안정화시키고 반대로 더운 물찜질을 하시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염자냐 강직이냐에 따라서 처치가 조금 달라지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답은 염자인 경우에는 냉찜질 2번이 답이 되실 수가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기초 간호학개요 35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